네, 저기 목사님께서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이 뉴라이프 비전스쿨에서 강의를 하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몇 년쯤 된 얘기입니다. 일본의 NHK, 우리말로 하면 KBS가 이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방송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분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분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선진국이니까.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이 혼자 사는 노인분들,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일한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이 퇴직연금이라는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우리 돈으로 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을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하러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재작년에 보니까 104%. 웬만하면 집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이 집값이 양극화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지금 집값 난리치고 있는데 지방 가면 안 그렇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안 팔린대요. 작년에 KBS에서요, 일본의 집값이 떨어진 그거를 취재하겠다고 저보고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그 KBS 취재단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동네를 한번 쫙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친구 사는 집이 똑같은 집이 복덕방에 매물로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넣은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시작이고 일본은 20년 앞서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도 10년 15년 지나서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요, 일본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빚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이런 것들을 저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금액이 1억이 있다. 근데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게 5천만 원 있다. 1억분의 5천만 원이면 50%거든요. 그걸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요. 각 가정에서 저축분제 부채 비율. 그거를 평균을 해봤더니 일본은 제일 높은 게 언제냐면 20대 30대예요.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은 30년 35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나가지고 퇴직할 때쯤 되면 5%밖에 안 남아요.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거기 살다 세상 뜨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집값이 떨어져도 아무 걱정 안 해요. 여기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높은 거는 30대가 높아요. 왜 그러냐? 근데 문제는 131%인데 문제는 줄질 않아. 퇴직할 무렵이 돼도 83% 그냥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이 20대에서 안 봅니까? 20평에서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 사니까 이게 퇴직할 때도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일본에서 같은 그런 집가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이 노후 파산,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요, 이 정부의 복지 예산으로 노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도 복지 예산을 많이 써서 국가 빚이 많아가지고 난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이 복지 예산 많이 써가지고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베이비붐 그러지만은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언제부터냐? 1947년생부터. 되게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한꺼번에 나니까. 일본은요, 보세요. 47년에서 49년에 3년 동안에 그 4.5명에서 4.3명이 3년 계속됐어요. 그리고 또 50년에서 52년 3년 동안 3.7명, 3.0명 이게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6년 만에 베이비붐 세대가 끝난 거예요. 6년 만에.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게 1950년인데 놀란 게요, 1950년 6.25 난리통에도 애를 많이 낳더라고요. 50년에서 66년까지 17년 동안 이 6.3명에서 5.0명,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7년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67년에서 73년까지 7년 동안 4.8명에서 4.2명, 1명. 또 74년에서 77년까지 4년 동안 3.8명에서 3.0명. 무려 베이비붐 기간이 27년이 계속됐어요. 그동안 애를 몇 명 낳느냐? 2,700만 명을 낳은 거예요. 1년에 100만 명 정도씩.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자가 뭐 30만 명을 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분들이,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막 끝내주는 나라였어요. 일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요, 저 사람들이 다 이제 퇴직해서 나가고 나면은 여기 저출산 세대 2명, 작년에 0.8명, 금년에 0.8명대로 다 떨어진다잖아요. 한 명도 안 나네요. 둘이 만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현역이 되고 저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부양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살기는 또 더럽게 오래 사네.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1년 차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대요.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은가 다 아셨죠? 그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이 돌아오는 분이 많아요.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던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공짜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처럼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건강보험 없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교포들 중에 미리 입고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건강보험 없는 사람은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진료비가 1,500원. 약값이 5일간 처방전마다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그렇게 싸대 그냥. 그 덕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도 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45년생 해방둥이, 금년에 만 75세. 이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958년생 58년 개띠, 이분들 중에서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환갑만 넘어가면 무조건 100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여자 집사님들 생각하셔야 될 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금방 안 돌아가시니까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노후에 혼자 사는 게 보편화된 시대. 우리도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세바시라는 인터넷 TV 유튜브 채널에다가 부부들이요, 싱글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런 그 동영상 하나 얼마 전에 올렸는데요. 이게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100만 회를 지금 돌파하게 생겼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노후에 혼자 되는 거. 우리나라에 2018년에 여성분들 중에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3만 명 정도 계셨대요. 여자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9만 9천 명. 되게 여성분들이 먼저 떠나잖아요, 부인들이. 근데요, 이분들은, 여성분들은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뜬대요.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되지요.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8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지요.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는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사는 기간이 긴데요. 요즘 뭐가 또 문제냐? 돌수영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8년에는 10만 9천 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혼한 그 커플이. 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러고 이혼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는데 2018년에는 33%. 지금요, 결혼한 그 기간, 혼인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630만 명, 18%.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분의 숫자는 아직은 150만 명. 왜?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5배쯤 되거든요. 또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2배쯤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아직은 우리가 150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19.5%, 5분 중에 1분이 혼자 살고 있어요. 전체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5,100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5%, 일본은 28%, 2배 가까이 돼요.
저 잘 나가던 일본이 20년 넘게 맥을 못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그 다음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비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비혼율이 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어났어요. 이거 5년마다 발표하니까 금년 거가 곧 발표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3.5%, 4명 중에 하나, 여자의 14.7%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 안 한 사람이래요. 결국 평생 안 하겠죠.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고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고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 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용안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유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나선교회 같은 교육으로 지내고 또 이 비전스쿨도 같이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나이 들면 1년에 한두 번 만날지 말지 모르는 자식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할지 모르니까 피차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친하게들 지내세요. 우리나라는요, 5,100만 인구 중에 그리고 가구 수가 2천만 가구쯤 되는데 그 중에 이 젊은 친구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그다음에 노인분들 혼자 사는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 우리나라도 30%. 가구 원수 볼 때는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도 1인 가구예요.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40%, 수도 스톡홀름은 50%.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10몇 년 전에요,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예들 쓴 책이에요. 그때만 해도 참 별로 책도 다 있네. 이거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서울의 시내 영풍문고로 갔거든요.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문체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여기 남성분들은 요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 권사님, 집사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사모님한테.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 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사니까. 그래서 이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다른 것보다도 연금, 보험, 뭔가 이 세상 뜰 때까지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이가 60, 70대 가면 멀쩡하던 사람이 암 걸리고 심혈관 질환, 그래서 중대질병보험 하나는 환갑되기 전에 다 들어둬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유엔사에서 이제 가족이 의지가 안 되니까 행복을 찾아주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사모님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전라도 광주에서요,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80대 중반에, 이분은 아침에 미역국에다 식사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다방 마다 먹고 농담 따먹게다가 집에서 벽에 기대고 아이고 피곤하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상속 때문에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그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 그 다음에 주거 형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난 한편에는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한 건물 안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집을 개축하면 세제상 혜택을 준대요. 또 큰 집에서 노인분이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세대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룹 리빙, 이런 것들이 또 한편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0살까지 뭐하고 살 건가, 이거 심각합니다. 하여튼요, 지금 우리가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을 하냐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예요. 신해직장 공기업, 거기도 명태가 있나 봐요.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예요. 큰 회사 다니는 멀쩡한 제 후배들이 뭐 40대 후반인데 이번에 회사 관뒀다고 어디 재취업할 자리 없냐고 물어보러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60살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8%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인데 한 살 보태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2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왜 82세인가?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우리는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오면 100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2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2세까지 30년. 그 30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뭐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0년, 이게 바로 12만 450시간이에요. 그러면 12만 45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2092시간입니다. 12만 450을 2092로 나누면요, 약 58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0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58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 80%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모자라요. 왜?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은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자가.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시기가 50대래요. 우리나라 50대에 평균 가구당 총자산이 4억 9천만 원이래요.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집 살라고. 평균 9,300. 빼면요 3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9,700쯤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3억 9,7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3,800이에요. 집값 빼고 나면 얼마 남죠? 5,900, 6천만 원. 아 이거 가지고 30년에서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집값이 10년 후 20년 후에 일본 꼴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 그죠.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이분들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42.5%밖에 안 돼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80%, 대부분이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6.6%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지금 퇴직연금 적립한 금액을 퇴직연금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3,200만 원. 그 통째 받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연금은 특별한 사람 빼고 없어요. 재산이란 게. 있는 게 달랑 집 한 채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일본의 동경에 가면요.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래요. 멀쩡한 집이. 우리나라도 빈집? 재작년에 보니까 148만 채 빈집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 있어요. 얼마 전에 대전을 갔는데요. 대전역 근처에 은행동이라고 충청남도 도청에 있던 자리인데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니까 그 빈집이 곧 깔려 있더라고요. 그게 노후에 도움이 안 돼. 아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관리해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맞춰서 하는 방법을 봐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관리해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자결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일본에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요 20몇 퍼센트 1,몇백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여기 우리 다 아시죠?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1,몇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벽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앞에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그만큼 목매다니까 그건 솔직히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생활비 보호자라는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쪽 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5년 전입니다. 1975년 여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15%. 45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었을 것 같은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지요.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가지고요, 2015년 가을이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요, 경쟁률이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요,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이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요,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외국 회사 서울 지사장 할 때는요, 기사 딸리는 에쿠스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은요,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넘어서 먹고 살 걱정을 없게 됐다. 그러면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20, 30%밖에 안 돼요. 그분들은 먹고 살 걱정도 없고, 그러니까 뭐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요,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 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하냐,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 퇴직자의 70% 정도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 모자란 사람은 허드렛 일에서 몇 푼 벌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하면서 점심값, 커피값, 교통비 정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인가요?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성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 회사 지사장 했던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동네 자기 부인, 자기 딸은요 동네 창피하게 아빠는 그런 거 한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요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은 친구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떴고 영식이가 떴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싸가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마누라고 안 살아봤으니까. 내 마누라만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요. 3년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만화님 탓하지 마시고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어느 은행의 고위층까지 올라갔던 제 선배가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높은 자리 있던 사람, 끝발이 있던 사람, 이런 분일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제 3년쯤 된 것 같은데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퇴직 공무원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저는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 300만 원 정도는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105분의 수기 중에 90% 이상이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친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제가 시간 없어서 한 분만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하니까 고급 공무원이죠. 이분은요, 퇴직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노인네들이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더니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이거 뭐야 보니까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또 일거리더라고요. 이게 준비해서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면접관이 김새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 뽑으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오셨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좋은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노인분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센터에서 놀아주는 거야.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야. 근데 요즘이요,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막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글로 옮겨온대요. 인기가 짱이야.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요.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 갈 데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당분간 어렵게 생겼어요. 자, 근데 뭐냐면 일거리가 있어야지 일을 하지. 그런데요, 사실 요즘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데 무슨 일을 나보고 하라. 일만 줘보세요. 내가 안 하는가. 근데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에 대한 자세예요. 내가 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수입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취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취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입이 되는 경우,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폼도 나고 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취미에도 맞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젊은 사람도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주위에 남의 눈,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그런 소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돼요. 회사에서는 회사의 방침을 따르면 돼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이 자기에 대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 CIA에서 구매력, 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39,4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간 적어요. 근데요, 이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어요.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미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소득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 한 2달 전에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보니까요. 가구당 순자산 금액을 달러로 표시해서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1가구당 54만 달러. 그러니까 한 5억 5천쯤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본이 얼마인 줄 알았더니 49만 달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70%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보다 더 좋아지려면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어렵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 4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금년에 상반기에 1년 반기 정기예금 그 뭡니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1% 성장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당분간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세계 역사에 없는 이 고성장을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시지만 경제성장률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노동인구 하나만 보면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추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그게 합계 출산율인데요. 55년에서 60년. 6.25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요 동네 아차산에도 제가 1963년대 시골에서 올라와 보니까 호롱불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1위가밖에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0.92명. 한 명도 안 났어요. 금년에 0.8명대로 떨어진대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우선요. 이 결혼하는 나이가 높아졌어요. 보세요. 작년에 제가 작년 가을에 주례를 서줬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31살이랍니다. 근데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짜리한테. 우리 마누라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얼마나 늦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첫애 낳는 연령이 주요국 중에서 제일 높아요. 31.6세.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한 명으로 끝나겠다는 게 45%. 한 명도 안 낳겠다는 게 22%.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돼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다 늙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나 벼락같이 빨리 오는 게 문제예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됐던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거든요. 4배 속도로. 그래서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20년 동안 저고생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6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그냥 벼락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결혼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이거를 지금의 생각에서 180도 바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빨리빨리 바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요. 조상님들 산소 쓰는 이 장묘 문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그 아버지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 자료를 구하는데요. 없어요. 벽제를 갔더니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는 물 통해서 철안에 모셨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습니다. 일본은 그때 100% 화장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 1998년에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어요.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20%로 올라갔어요. 재작년에 LG그룹의 구원모장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작년에 봤더니 88%래요. 제가 다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남한강 근처에 자기들 들어가려고 공동으로 묘지를 조성해 놨거든요. 그걸 팔아가지고 수목장으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묘지가 안 팔려. 세상이 이렇게 벼락같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걸 바꿔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정경제 측면에서 절약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김선현 표정이에요. 재테크 강좌라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그거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런 표정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 30-40년 동안 세계의 역사에 없는 고성장 시대,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 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저희 교회도 여의도 갔던 그 안에 살면서 그냥 자동차 길가에 세워놔가지고 그냥 이 경찰들이 막 우리 교회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잖아. 이게 거기 1km를 걸어오면 될 건데, 그게 외국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애 보면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쓰던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짓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가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진 법, 배신만 한다는 살아보기, 이런 책이 좀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약이 뭐냐면,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하지?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지금 캥거루가요 48만 5천 마리가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짐승인데도.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 무지개 어려운 단어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이게 기생충이라는 뜻이에요.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직업 없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노인네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글들이 많아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자금을 뭡니까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받아서 다니고 취직해서 한대요. 근데요,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더 달라요.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을 부모한테 신세 좀 질라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 사장한다는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그 부자가. 우리는 보세요.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못 돼줘서 난리예요. 자식이 지 돈만으로 가는 놈은 10%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7천.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다 뭐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요, 거기에 과외비 또 얼마 남았습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돈이 들더라도 이 60, 70까지 직장을 다녀서 돈을 연봉을 많이 벌면 상관없어요. 근데 50대 초에 평균 퇴직 연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옛날 소득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연봉 2천만 원이 재취업해가지고 받기가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 들어가고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들어요. 노부모의 요양비, 그 다음에 의료비 들어요. 그래서 억대 연봉 받던 애들이 60이 넘어가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다른 거 다 빼고 요즘에요, 과외비 시고 좋은 학교 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요,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어요. 그 요즘 옛날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시험 잘 봐, 좋은 학교 들어가서 시험 잘 봐가지고 취직하면 되거든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이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보통 직장인이 평생에 6번 정도 직장을 이직한대요. 그러면 이직할 때 저쪽에서 날 뭘 보고 뽑는가? 첫째,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첫째예요. 둘째, 이 평판,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옛날에 2년 전에 저희가 있는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었어요. 50명이. 요즘 넘쳐 그냥. 그 중에서 3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대 출신 4명 올렸구나. 근데 결국은 지방대 출신을 뽑았어요. 왜 그러냐? 그 회사가 그 전에요,
서울의 대원 외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한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안으로 나가고 두 놈은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 추천을 뽑았어요. 그러면요, 대원 외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까지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놈은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회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지금 69세거든요. 작년 68세까지 연봉 1억씩 받고 거기 마스터로 일했어요. 나오더니 바로 딴 데서 오라 그래서 약간 월급 내려가긴 했지만 또 취직해가지고 75세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걔는 저 대학도 못 가고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위에로 어디 가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변호사가 요즘 그렇게 가치가 없어졌나 보세요. 우리나라에 변호사 1번 등록한 분이 1906년이었대요. 그래서 만 명이 들어가는데 2006년에 만호가 됐어요. 100년 걸렸어요. 또 10,000명 들어가는데 8년 걸렸어요. 또 10,000명 들어가는데 5년 걸렸어요.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뺀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요즘 의사도 지금 그런 꼴 나게 생겼죠. 보니까 돌아가는 게 세상에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이제. 자,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죠.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개명. 이거 그 정영창 그 교장 그 옛날 그 설립자 그분이 이 신학교 나온 분이 돼가지고 기독교 정신에서 만든 이 직업선택 10개명이에요. 근데 실생활에도 맞는 것 같아요. 1번 월급 많은 준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100대 200대 그 난리 치는데 그냥 40대 중반에 나 자르고 난리잖아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하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0몇 년 직장 생활해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인간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 하나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 줘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지만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은 애가 2.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아, 그 돈으로 이제 재테크하란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보세요. 선진국 사람들은 노후에 주 수입원이 먹는.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0~80%.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선생님, 공무원, 군인. 그러니까 1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동안에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0%. 이게 그 사이에 25%로 줄어버렸어요.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머니들 여성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 54세였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가정주부가요, 한 달에 9만 원씩을 30세부터 60세까지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아 개인연금.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집 사람도 10년 딱 가입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29만 원 받더라고요. 아, 그거 좀 일찍 할 걸. 지금 후회가 돼요. 그러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미 퇴직을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 죽어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우리 집에 가서 재산이 뭐가 있는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금융자산. 그다음에 집, 가게, 땅, 부동산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야.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부동산이 다 몰빵되어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보니까 1990년에는 부동산 비중이 일본도 60%, 지금은 절반 30%로 줄어버렸어요. 일본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셋째, 여분으로 가게나 뭐 부동산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그래서 보통 사람은요,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펀드, 우리도 리츠, 부동산 펀드 우리도 들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펀드는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펀드니까 금융상품에 포함돼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0%가 부동산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아, 저 친구 증권회사 좋은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그냥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지금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부동산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몰빵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요, 저금리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서 부동산 산다고 할 정도로 지금 난리기 때문에 함부로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죠?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말을 했더니 그냥 아멘 그러더라니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상업용지 1974년 평균으로 100을 볼 때 272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그 전이에요. 70년대 초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이 수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 똑같아. 그렇게 오래서 또 올랐어. 1991년이 일본이 땅값이 피크일 때입니다.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에 가면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경복궁 뭡니까 무슨 이런 창경원 있는 이 종로구와 같은 구예요. 어느 일본산에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시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요, 동경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2016년에 7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동안에 조금 올라서 75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전화해 봤더니 다시 내년 가면 떨어져 있을 거래요. 왜? 그동안에 일본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려갔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거야.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 줄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가지 말라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막말로 삼성전자가 떠나가 보세요. 기흥에서. 기흥의 땅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현지 공장에는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대요. 거기 베트남의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10몇 년 전부터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직원들한테 그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서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 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지요?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웃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부자도시 울산의 몰락, 전국에서 집값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울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려 모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요,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소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오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100살 이상, 백세인.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 계실까요? 재작년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살 이상 백세인이 4,793분이 계시대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요,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럼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남말할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져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죠? 왜 그럴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천만 가구.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이게 2019년에는 58%,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몇 년 전에 60%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 일본도 우리나라도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이제 한 8년쯤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우리 말하면 국민 탤런트예요. 세상을 떴는데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어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이 사람들이 세상 뜨고 발견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어요. 그래서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전문가 하나 데리고 여기 강남에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이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얼마 전에는 일본 자료 중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에요,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대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네들이 귀찮아. 그 다음에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왜?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 돼버린 거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일본의 문제는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파트가 노후화돼 가고 있다고는, 슬럼화돼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전체 주택수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지방 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전체 주택수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냐 아십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49%. 온통 아파트예요. 저는요, 지방 도시 가면서 벌판에 20층 30층 아파트를 보면은 2, 3년 뒤에 우리 손주 새끼들이 저것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을까.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하는가?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나섬교회 근처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보세요. 이 집은 누가 사냐?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 또 줄어요. 집을 늘려가는 건 40, 50대죠. 40, 50대. 지난 20년 동안에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느는가?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530만 가구 또 늘어요. 왕창 느는 게 노인 가구야.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집 살 능력이 없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그 다음에 1, 2인 가구는요. 630만 가구 늘었는데 앞으로 또 380만 가구 또 는데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도 20년 동안에 170만 가구 또 준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 우리나라 주택 가격, 장기 가격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집을 그러니까 사세요? 파세요? 이러면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댓글에 올라오는데 미치겠어요. 너 때문에 집 못 사서 나는 미치겠다는 둥 누가 사지 말라고 그랬나?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작년 봄에 강남에 제일 유명한 신축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는데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 아파트에 45평짜리를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같이 오르니까 이거 꼭지구나 해서 팔았대요. 20매덕에.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저보고 지금 아파트 다시 되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알면 거기를 왜 갑니까? 몰라요. 그럼 뭐 결론이 뭐야? 사고 팔고는 자기 팔자소관이고 사든지 팔든지 자기 맘인데 다만 원칙은 하나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뭐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80%가 부동산이잖아요. 집중되어 있잖아요.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반반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떨어지더라도 하우스포 염려는 없고. 이게 결론이에요. 너무 싱겁지만. 그러면요. 금융자산 뭘로 늘려?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우선요.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중에서 여기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이 사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금융기관에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죠. 예금은 1년 후에 가서 돈 없어졌다고 나 못 줍니다. 그럽니까? 책임져 주는 상품을 금융기관이 책임져 주는 상품을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또 주식이나 펀드처럼 오르면 내가 이익 보고 떨어지면 내가 손해보는 거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펀드처럼 그거를 투자상품이라고 그래요. 주식이나 펀드 사놓고 떨어졌다고 내 돈 물어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보고 또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 안 져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이 상품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요 애매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80 가까운 인테리 대학 나온 노인분이 한 분이 계신데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나는 상품이라는데 괜찮은 거 한번 봐주세요. 그걸 받아서 제가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책임져주고 고식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 사기거든요. 멀쩡히 대학 나온 노인네가 사기에 넘어가려고 하더라니까요. 1980년대 초에 유명한 일수 계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요, 365일 부으면 1억 원을 받는 개예요. 하루에 10,000원, 1년 365일 부으면 얼마 붙는 거죠? 365만 원. 그거 붙고 1억 원을 받아요.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당무계. 근데 작년에 한 사람, 벌써 재작년에 한 사람, 제하는 분이 황당무계에 넘어가서 몇 억 날렸어요. 저희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분이 계신데 아들도 없어요. 사촌 동생이 신부님인데 뒷바라지를 해줬더니 신부님이 아파서 돌아가시면서 사촌 누이한테 부동산 하나를 주고 왔거든요. 그거하고 사는 집만 가지면 편히 살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을 주위에서 그냥 두지 않아요. 다단계 금융에서 와가지고 금리를 요즘 같은 세상에 20% 넘게 준다고 꼬셔가지고 팔아놨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나 그분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요즘 얼마나 금융 사기꾼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기발한 거 조심해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봐가지고 알고 하든지, 물어봐도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주식이나 펀드처럼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은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투자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몇십 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보험인가, 변액원금인가, 그런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요, 어려운 걸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개를 받아서 믿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데요? 그걸 제가 알아야 대책을 얘기해 주죠. 근데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어디 가서 샀는데 산 데밖에 몰라.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3년 이내에 주가 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모르고 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떨어져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알고 사셔야 돼요. 단서조항.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놈이 있어요. 왜 껐을까요?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요,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은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1년에 얼마씩만 뛰는 게 그게 나중에 20년 30년 쌓여봐야 얼마나 큰가. 남존일만 시키는 거예요.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닙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을 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종합비 정도는 연금으로 대응을 하고, 그보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재테크를 하는 거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퇴직할 무렵 되면 반반 정도는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결론은,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님과 다릅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실천하십시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3시간짜리 강의를요, 지금 딱 92분 동안에 지금 막 속사포로 쏘아대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복습을 하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트러스트 TV를 치시고 이 마크를 누르면요, 제 강의가 13개가 쫙 나란히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보시면은 오늘 제 강의를 복습할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온라인이라 질문 받기도 어렵죠? 끝내겠습니다. 네.